폭군 왕이 빼앗아간 부인. 옛날 송나라 강왕은 폭군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신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강제로 빼앗아 첩으로 삼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강왕은 사인 벼슬의 관리인 한빙의 아내 하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강왕은 하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을 내 곁에 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강왕은 하씨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빙은 궁전으로 찾아와 강왕에게 항의하였지요.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십니까? 제가 죽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놈이 감히 나에게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어. 화가 난 강왕은 한빙을 감옥에 가두고 성을 쌓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때 아내 하씨는 남몰래 편지를 써서 한빙에게 보내었지요. 비가 축축하게 내립니다. 황하는 넓고 물은 깊겠지요. 곧 해가 떠서 내 마음을 비춰줄 것입니다. 한빙은 이 편지를 간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편지는 바로 강왕의 손에 넘어갔지요. 강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왕은 편지를 소아라는 신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편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보거라. 소아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축축하게 내립니다. 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가운데 당신이 그립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황하는 넓고 물은 깊겠지요라는 뜻은 서로 오갈 수 없다는 뜻이고, 곧 해가 떠서 내 마음을 비춰준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남편 한빙은 편지를 빼앗기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내와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구나. 결국 한빙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씨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 놓아 울었지요. 그리고는 자기 옷을 손보아 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하씨는 광왕과 더불어 성벽에 올랐지요. 그때 하씨가 갑자기 성 아래로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강왕이 급하게 하씨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이미 옷은 사가 있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죽은 하씨의 품속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가 나왔지요. 임금님은 삶이 좋겠지만 저는 죽음이 좋습니다. 바라건대 저의 시신을 남편과 합장해 주십시오. 강왕은 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어서까지 부부로 지내겠다고? 만약 두 무덤이 하나가 된다면 너희들을 인정해 주도록 하지. 강왕은 한빙의 무덤 맞은편에 하씨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무덤 끝에서 나무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열흘 만에 크게 자라더니 뿌리와 가지가 서로 뒤엉켰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원앙 한 쌍이 날아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밤낮 없이 울어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빙 부부의 넋이 원앙이 되었다고 하였지요. 꽃 피우는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노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무척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강아지였지요. 노부부는 강아지의 이름을 백구라고 짓고 집에서 길렀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좋아하여 졸졸 따라다녔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백구를 친자식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밭으로 일하러 가는데 백구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괭이로 땅을 팠습니다. 이때 백구는 땅에 코를 박은 채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구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바지를 물었지요. 그러더니 밭 한 구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구가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멍멍 짖어댔기 때문이었지요. 백구야, 왜 그러니? 땅을 파라는 것이야. 할아버지는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괭이질을 하는데 벼랑간 쟁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땅 속에 쇠붙이가 묻혀있나? 할아버지는 땅을 더 파내어 보았지요. 그러자 땅 속에서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밭에 금화가 묻혀 있었다니? 이게 웬일이냐? 할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영감,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었구려. 이게 다 백구 덕이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군요. 할아버지네 집이 백구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심술이 사납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백군의 할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더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똥강아지 덕분에 누구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무엇이람? 안 되겠다. 그 똥강아지를 빌려오자. 옆집 할아버지는 백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감, 강아지를 빌려주시오. 영감네 밭 옆에 우리 밭이 있는데 그럼 우리 밭에도 틀림없이 금화가 묻혀 있을 것이오. 그러자 마음씨 좋은 백군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야, 옆집 할아버지를 따라가거라. 할아버지는 곁에 있는 백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백구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옆집 할아버지는 백구를 보기만 하면 발길로 걷어차거나 돌을 던지는 등 괴롭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구도 주인 할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기 싫은 걸음을 억지로 떼어 옆집 할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백구를 자기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에는 괭이를 쥐고 있었지요. 이런 똥강아지야. 우리 밭에 어디에 금화가 묻혀있니? 빨리 찾아보거라. 그런데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백구는 마지못해 땅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러고는 냄새를 맡으며 밭을 돌아다녔지요. 잠시 뒤 백구가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러고는 멍멍 짖어대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찾았구나, 찾았어.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 옆집 할아버지는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땅을 파도 나오는 것은 깨진 기왓장과 돌멩이 뿐이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괭이질을 계속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땅속을
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코를 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 순간 땅 속에서 똥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똥물에 몸이 잠겨 허우적허우적 거렸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똥물 속에 빠져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네 이놈, 누구네 밭은 그 말을 캐게 하고 내 밭은 똥물이 솟아나오게 해. 옆집 할아버지는 백구를 힘껏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백구는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한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도 백구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소. 내 옆집에 다녀와야 되겠소. 할아버지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백구를 빌려갔으면 돌려주셔야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옆집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우리 집에 없다오. 우리 밭에 있을 것이오. 녀석이 내 말을 듣지 않길래 발길질을 한번 했더니 그만 죽어버렸다오. 예, 우리 백구가 죽었다고요? 할아버지는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밭에는 백구가 누워 있었지요. 백구야. 할아버지는 백구의 시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고이 묻어주었지요. 할아버지는 백구의 무덤 위에 한 그루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나무가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소나무를 보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나무는 백구의 무덤에서 자란 소나무요. 백구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소나무를 베어 절구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백구가 좋아했던 떡을 빚는 것이요. 할아버지는 소나무로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쌀을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구공이로 찌으면 찌을수록 쌀이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쌀엔 절구를 가득 채우더니 나중에는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또다시 절구 덕에 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군의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절구를 빌리러 왔소. 나도 절구 덕에 쌀 부자 한번 되어봅시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절구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절구에 쌀을 넣고는 절구공이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절구공이로 찌으면 찌을수록 구린내가 풍기더니 쌀 대신 똥이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똥은 절구를 가득 채우더니 나중에는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똥지게를 가져와 똥을 버리기 바빴습니다. 똥을 치우는 데에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도끼를 가져와 절구를 부순 뒤 조각조각 쪼개어 땔감으로 써버렸습니다. 절구를 돌려주지 않자 할아버지는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절구를 빌려갔으면 돌려주셔야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절구가 내 말을 듣지 않길래 땔감으로 써버렸소. 예?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절구는 이미 다 타서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를 긁어 모아 소쿠리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 재를 백구가 묻힌 마당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재가 날려 흩어지더니 마당에 있던 앙상한 나무들에 재가 닿자마자 꽃이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려. 지금이 한겨울인데 벚나무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말이오. 할아버지는 복숭아나무, 앵두나무뿐 아니라 죽은 나무에도 재를 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에서 탐스러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지요. 그래서 재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습니다. 꽃을 피워드립니다. 죽은 나무도 좋습니다. 모든 나무에 꽃을 피워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외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고을 사또도 들었습니다. 사또는 때마침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사또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영감의 말이 틀림없소. 그렇다면 저 나무에 꽃을 피워보시오. 사또는 길가에 서 있는 벚나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쿠리를 들고 벚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소쿠리에 손을 넣어 재를 한 움큼 쥐었지요. 할아버지는 벚나무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벚나무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벚꽃이 한꺼번에 활짝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와 부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은 놀라운 재주를 가졌구려. 봄이 아직 멀었는데 내게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시켜 주다니. 사또는 벚꽃을 구경시켜준 값이라며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또를 만났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지요. 옆집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우리 집 아궁이에 아직 재가 남았지. 옆집 할아버지는 아궁이를 박박 긁었습니다. 그리고 소쿠리에 재를 담아가지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지요. 꽃을 피워드립니다. 모든 나무에 꽃을 피워드립니다. 이때 또다시 사또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러 가다가 옆집 할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그 영감이 또 왔군. 가서 영감을 데려오너라. 옆집 할아버지는 사또에게 불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군. 영감도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예, 사또. 그렇다면 저 벚나무에 꽃을 피워보시오. 옆집 할아버지는 소쿠리를 들고 벚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소쿠리에 손을 넣어 재를 한 움큼 쥐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벚나무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벚나무는 꽃을 피우지를 않았습니다. 재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재를 손에 쥐어 벚나무에 뿌렸지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재가 사또 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사또와 사또의 부하들은 재를 얼굴에 뒤집어 쓰게 되었지요. 아이고 눈이야, 따가워 죽겠네. 사또와 사또의 부하들은 눈을 비비고 재채기를 하고 머리를 털었습니다. 모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였지요. 사또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런 못된 영감 같으니라고 꽃을 피운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저 영감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결국 욕심 많은 옆집 할아버지는 사또를 속인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녀가 준 아이. 옛날에 경기도에는 매실골이라 불려온 마을이 있었지요. 옛날 이 마을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갓집 교수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탐스런 매화꽃 한 송이를 주면서 부탁을 하였지요. 이 꽃을 잘 길러다오. 선녀는 부탁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 교수는 꿈을 꾼 날부터 태기가 있어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보통의 아기와는 달리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도 영특하였지요. 그 아이가 6살이 되자 사서삼경을 통독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몽부터 예사롭지 않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여 아기의 이름을 매실이라 부르고 그 마을의 이름도 매실골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매실은 자라면서 가사 범절은 물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지요. 매실이가 태어난 집은 매실이의 선경 지명으로 벼슬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문중 사람들이 나라의 벼슬을 골고루 맡게 되어 지체 높은 부자들이 문중을 이루고 살게 되었지요. 가세가 넉넉해지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 되자 그녀는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삼경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뒷산 동쪽에다 내 맷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집안에서 상을 당하면 뒷산에 맷자리를 쓰되 내 맷자리를 기점으로 서남 방향으로 매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중은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매실이의 말대로 그날 밤 삼경이 되자 그녀는 호련히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중에서는 매실이의 유언대로 뒷산 동쪽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문중의 조부 조모가 돌아가실 때마다 매실이의 매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서남 방향으로 차례차례 산소를 써 나갔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면치 못했던 이 집안은 이제 권세가 대단한 부잣집 양반이 되어 많은 전답과 노비를 거느리고 살게 되었지요. 따라서 이 집안에서는 가난했던 시절의 겸손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만한 태도로 노비를 마구 다루었지요. 어느 날 주인은 하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했습니다.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청자주전자의 뚜껑을 깨뜨렸다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였지요. 하인은 낮에 주인집 어린 손자가 마루에서 청자주전자 뚜껑을 가지고 놀다가 대돌 위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종은 꾸지람을 묵묵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말대꾸를 하였지요. 평소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주인은 불만을 품고 있던 하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주인에게 자기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였지요. 그러는 사이 언성이 높아지자 주인은 종이 상전에게 대를 들었다고 모질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매질을 하였는지 하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죽은 종에게는 처와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모자는 주인으로부터 당장 집을 떠나라는 불호령이 떨어지자 정처 없이 길을 떠났지요. 괴나리 보찜을 등에 메고 당도한 곳이 강원도 두매산골이었습니다. 모자는 화전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상전에게 매를 맞아 죽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기필코 갚으리라 결심하였지요. 그래서 어린 소녀는 울며 만류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그 길로 집을 떠나 어느 사찰로 찾아 들어갔지요. 백발의 노승이 염주를 목에 걸고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는 모습은 신선이 내려온 듯 하였습니다. 그 스님이 도승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소녀는 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동자승이 되었지요. 소녀는 그날부터 스님을 돕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글 공부도 하였습니다. 마침 노승은 지술에 도통한 스님이었지요. 여러 해를 지내니 행동이 범상치 않은 소년에게 스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어린 소년은 이제 의젓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 청년은 지술을 열심히 연구하여 이제는 스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명지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지요. 지금까지 절에서 숭복을 입고 상좌승 노릇을 한 것은 도승인 스승에게서 지술을 배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위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어릴 적 살았던 매실골로 찾아갔지요. 장삼을 걸치고 고가를 쓰고 어깨에는 바랑을 메었습니다. 염주를 목에 걸고 죽장의 몸을 의지하여 목탁을 두드리니 매실골에서 이 젊은 중을 알아보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아버지가 노비로 있던 부자 양반의 집은 예나 다름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당도한 젊은 중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였지요. 얼마 후 여종이 얼마간의 쌀을 주자 그는 실수를 가장하여 바랑에 부어야 할 쌀을 땅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지요. 쌀을 하나씩 주어 바랑에 담다 보니 해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간청하여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지요. 젊은 중은 옛날 자기 아버지에게 모진 매를 가해 죽게 한 주인과 마주 앉아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주인은 이마에 몇 가락의 주름이 패이고 귀 밑 머리가 조금 새었을 뿐 얼굴 색도 여전히 붉은 것이 건강해 보였지요. 스님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은 하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 자기는 강원도에서 수도한 지술을 익힌 스님이라고 말하였지요. 그 말을 듣자 주인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풍수지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캐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 자기 문중의 산소 자리를 자세하게 봐달라는 것이었지요. 젊은 중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짐짓 사양하는 척 하였습니다. 이미 몇 자리를 쓴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산소 자리를 잡아달라면 그것은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젊은 중이 이렇게 사양하자 더욱 호기심이 발동한 노인은 간곡하게 청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젊은 중은 주인과 같이 조상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영화를 누리고자 혈안이 된 주인 영감이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요. 산소 자리를 둘러보니 과연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존하면 부귀 영화가 하늘을 찌를 듯 무궁무진한 산세였지요. 참으로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몇 자리가 있는 산세는 명당 자리가 분명하고 그 매를 따라서 서남 방향으로 쓴 몇 개의 몇 자리 끝부분은 흡사 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생긴 추서혈의 산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당은 자손이 태어나면 비범한 문장가로 벼슬길이 트일 자리고 또한 추서혈은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재물을 얻어 금시 발복이 되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바로 쥐산 앞에는 고양이 혈인 고양이 산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쥐산과 고양이 산 사이에는 갯고랑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그 당시 갯고랑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드나들 정도로 제법 큰 고랑이었고 물이 나가면 신을 벗고 건너갈 정도로 얕은 고랑이었습니다. 청년 지관은 고양이를 이용하여 쥐를 잡으면 이 문중이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청년 지관이 무릎을 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정일품 벼슬은 할 만한 자리인데 맷자리를 쓴 자락이 짧아 참판 벼슬밖에 못하시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갯고랑 건너편에 보이는 저 산과 이 산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인 줄 압니다. 죄인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쥐가는 의아해하는 빛으로 죄인에게 물었지요. 이 갯고랑을 메워 산자락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불황민을 총동원하여 갯고랑을 메우겠다며 호언 장담을 하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생은 미처 그런 생각은 못하였습니다. 대감께서 먼저 깨달으시니 귀댁의 흥복이옵니다. 청년 지관은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떠났지요.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갖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반은 인근 불황민의 인력까지 총동원하여 갯고랑을 메우는 작업을 단시일에 해치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양반 집은 삽시간에 궤변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벼슬에 있던 사람은 갑자기 관직을 탈당하거나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고 그 많던 점답은 나라에 몰수되니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어 명당 자리를 메운 것이 화근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청년 지관은 10년 공부 끝에 원통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던 것입니다. 박문수와 금돈. 어사 박문수와 하인 돌쇠가 경북 땅에 닿았지요. 그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주막 주인이 뛰어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뒤껴 우물가에 물을 떠 놓았습니다. 우선 손발을 씻으시지요. 손님이 없어서인지 주인은 아주 친절하였지요. 손발을 씻은 두 사람은 술상을 받았습니다. 주인장도 한잔 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주인은 사양도 않고 술잔을 받았지요. 이 시각이면 술 손님들이 많을 법한데 왜 이리 한산하오? 그게 다 월담인가 뭔가 하는 도승 때문이지요. 월담 도승이요? 예, 그 도승이 온 뒤로 사람들 마음이 부풀어 올라 먹고 마시고 놀자판인데 그것도 번잡한 읍내에 가서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마신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도승이라면 돌을 닦는 스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스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자판이 되었다니요. 거기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주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초가을에 오랫동안 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사람이 고을에 나타났지요. 월담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이 마을엔 황금의 서기가 가득하군.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요. 황금의 석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러자 월담은 난처하다는 듯 말하였지요. 내가 어쩌다 천기를 누설하였을까? 이거 야단났군. 듣고 있던 사람도 마을에서는 글 꽤나 읽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천기라는 말에 바짝 흥미를 느꼈습니다. 기왕 천기를 누설하였으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그러자 월담은 몇 번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이 마을은 전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외적들이 이 고을까지 쳐들어오자 많은 금돈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고 달아나 버렸지요. 그 후 외적은 물러갔지만 부자들은 외적의 손에 죽거나 늙어 죽어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항아리에 묻어둔 금돈은 아직도 땅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박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금돈이 묻혀 있나 하여 안마당이고 뜰이고 닥치는 대로 봐보았겠군. 처음에는 그래 보기도 하였지요. 그렇지만 모두들 헛수고만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네 집에 금돈이 묻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묻힌 곳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월담 도사뿐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담 도사에게 우르르 몰려들고 있지요. 자기네 집에도 금이 묻혀 있나 알아봐 달라고요. 그래서 금을 캐낸 집이 있나? 예, 세 집이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안씨라는 사람의 집 마루 밑에서도 월담의 도움으로 300냥이나 되는 금돈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월담에게도 상당한 사례를 했겠군요. 안씨에게서 20냥을 사례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모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도승이군. 그런데 주인장은 안씨나 월담을 만나보았소. 월담은 못 보고 안씨는 여러 번 보았지요. 그래요? 예. 고맙소. 오늘은 그만 쉬어야겠소. 어사와 돌쇠는 곧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날 밤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의 이야기로는 도승의 정체를 짐작하기 어렵구나. 그러니 오늘 밤 네가 가서 그 월담 도승의 자세한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해라. 주막을 나간 돌쇠는 밤 늦게야 돌아왔지요. 월담 도사가 열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집에서? 김기창이라는 사람의 집이랍니다. 그자의 집에 금돈이 묻혀 있다는 것인가? 예, 대대로 부잣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김기창의 집 어딘가에 엄청난 금돈이 묻혀 있을 거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래? 월담 스스로 김기창의 집에 찾아갔다더냐? 아니요. 안씨의 소개가 있었답니다. 안씨와 김기창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월담에 대해서는 알아본 것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안씨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요. 그럼 안씨에 대해서는? 안씨는 가족이 없어 하녀와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날 돌쇠는 아침 일찍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지요. 월담은 김기창네 집 헛간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답니다. 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식은 안씨의 하녀가 헛간 옆에 솥을 걸어놓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헛간 출입은
일절 금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이 탄다나요? 안 씨의 하녀만 월담 도사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군. 월담에 대한 수상한 소문은 못 들었느냐? 아, 그게 월담은 여느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지 않는답니다. 혹 헛간 근처에 네가 숨을 만한 곳이 없겠더냐? 있습니다. 헛간 바로 옆에 마른 장작을 쌓아두는 곳이 있는데 몰래 숨어들기 안성맞춤이겠더라고요. 그럼 오늘 밤 그곳으로 숨어들거라. 예, 쉽게 드나들기 어려울지 모르니 음식도 좀 준비해 가거라. 이튿날 새벽 돌쇠가 눈을 빛내며 들어왔지요. 날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안 씨가 가끔 월담이 있는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담의 양식을 날라주기 때문에 부정이 안 탄다고 합니다. 딸이 그리고 안 씨가 분명 월담을 만나러 헛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어사가 벌떡 일어났지요. 큰일이다, 큰일. 돌쇠야, 어서 날 따라오거라. 월담이 불공을 들이기 시작한 지 어느새 여드레가 지났지 않느냐. 그렇다면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허둥지둥 김기창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계십니까? 마침 집에 있던 김기창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기창은 얼굴을 찌푸렸지요. 불공을 들이는데 부정이 탈까 해서였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 어서 내 뒤를 따르시오. 돌쇠야, 어서 헛간으로 가자. 어사가 헛간 쪽으로 뛰었지요. 김기창이 허둥지둥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왜들 그러시오? 거긴 안 돼요. 그렇지만 박어사는 벌써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역시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헛간에는 월담도 안 씨의 하녀도 없었습니다. 대신 헛간 바닥에 깊은 굴 같은 것이 뚫려 있고 그 주위에는 파놓은 흙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아니, 도승은 어디로 가고? 김기창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서 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참, 당신의 동계는 어디에 있소? 아니, 그건 왜요? 당신의 동계에 누군가 손을 댔을지도 모르오. 이 굴은 분명히 당신의 동계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오. 뭐라고요? 김기창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헛간 옆에 있는 광 쪽으로 뛰었습니다. 김기창이 광의 자물쇠를 열었지요. 내 동계. 김기창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광 안에는 흙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이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박어사가 낙심하여 말하였습니다. 돌쇠야, 어서 이 굴 속을 조사해 보거라. 이 집 하인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해라. 돌쇠와 하인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어사도 따라 들어가 보았지요. 그때 돌쇠와 하인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주검이 나온 것이었지요. 한 명은 안 씨의 하녀였고 또 한 명은 월담이었습니다. 어서 관가에 알리거라. 박어사가 하인에게 소리쳤지요. 하인이 관가로 후다닥 뛰었습니다. 우리는 어서 안씨네 집으로 가자. 박어사와 돌쇠는 안씨네 집으로 달렸습니다. 안씨가 있으면 무조건 체포하도록 해라. 박어사가 안씨네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요.
누구요? 방에서 안씨가 나왔습니다. 돌쇠가 달려들어 안씨를 묶어버렸지요. 아니,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묶는 사람이 누구요? 돈괴는 어디 있나? 돈괴? 안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돌쇠는 불이 나게 안씨의 집을 뒤졌습니다. 나리, 돈괴가 여기 있습니다. 안씨는 돈괴와 옷가지 등을 나르기 쉽게 짐으로 꾸려놓고 있었지요. 김기창이 달려왔습니다. 내 돈괴. 김기창은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안심하시오. 돈괴는 모두 윗방에 있소. 이윽고 포졸들이 달려왔지요. 우리는 이만 가도록 하자. 하루만 늦었어도 안씨가 돈괴를 가지고 멀리 달아났을 것이야. 박어사가 돌쇠에게 소곤소곤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랑스런 안씨의 집을 빠져나와 주막으로 향하였지요. 나리, 안씨가 돈을 훔쳤다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안씨가 마루 밑에서 금돈 300냥을 꺼냈다고 했을 때 알았지. 그 잔인한 안씨는 고을 부자인 김기창의 돈괴를 훔치려고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민 것이야. 가짜 중 월담과 하녀는 실컷 이용만 당하다 죽은 것이지. 박어사와 돌쇠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장선 낭자 바위. 옛날 어느 날 눈 보라가 휘몰아치는 날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산속을 헤매고 있던 왕건은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길을 쓰고 걸으려 해도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자꾸 넘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왕건의 고향인 송악과 한수 지방은 궁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는 궁예의 부장이었습니다. 날로 성미가 포악해진 궁예의 학정으로 인하여 민심은 차츰 이탈되어 가고 있었지요. 왕건에게로 민심이 쏠리게 되자 이를 눈치챈 궁예는 왕건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건은 그를 피하여 도망치게 되었고 그 뒤를 궁예의 군사가 추격하는 중이었습니다. 왕건이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있을 때 멀리 등잔불 빛이 깜빡깜빡 보였지요. 그는 혼신을 다하여 산 아래로 기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겨우겨우 내려가 주인을 불렀지요.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밤에 누구시오? 곧 인기척이 나더니 백발 노인이 밖으로 나와 문을 열었지요. 그 순간 왕건은 힘없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찌 된 것입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문을 여니 이 사람이 쓰러져 있더구나. 어찌 됐건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양쪽에서 부축하여 왕건을 방에 들여다 눕혔지요. 노인은 왕건의 팔 다리를 주무르고 손녀는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왕건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왕건은 노인과 손녀의 극진한 간호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젊은이. 손녀딸 장선 난자는 올해 17 되었지요. 그녀는 미음을 끓여 정성껏 왕건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었지요. 어려워 말고 누워 있으시오. 왕건은 겨우 일어나 벽에 기대어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미움도 넘어가지 않았지요. 왕건은 장선 낭자의 정성 어린 간호로 날이 갈수록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웬만큼 몸이 회복되자 노인에게 말하였지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머무르기가 죄송하여 떠나겠습니다. 이 말에 노인은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왕건은 노인의 만류를 뿌리칠 수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어느덧 그 집에서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건과 장선 낭자는 어느덧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지요. 도련님, 저는 언제까지나 도련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옵니다. 낭자, 내 잠시 여기를 떠났다가 올 동안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소?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똑똑하고 잘생긴 왕건을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에 두게 된 낭자는 그가 언제 훌쩍 떠나가 버릴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지요. 자세한 말은 할 수 없는 몸이라 답답할 뿐이요. 소녀는 도련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장선 낭자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왕건이 얼마 동안 중요한 일로 떠났다 다시 오겠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 몸은 할 일이 있는 몸이오. 달리 생각 말고 기다려 주시오. 알겠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싫어 떠나려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이 몸도 언제까지나 낭자 곁에 있고 싶소. 미안하오. 아무 염려 말고 있으시오. 머지않아 낭자 앞에 금이 환영하리다. 도련님. 잠시 후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할아버지, 도련님은 내일 길을 떠난다 하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랑 영영 함께 살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큰 일을 이루어 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겠소? 지금이 봄이니 가을쯤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음날 아침 청년 왕건은 장선 낭자와 노인을 남겨두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낭군을 떠나보내야 하는 장성 낭자의 가슴은 메어지듯 아프고 하염없는 눈물만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소녀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마련이요. 행여 이상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할아버님을 모시고 편안히 있으시오. 왕건은 장선 낭자의 손을 놓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뒤 발길을 돌렸지요. 산 마루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까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장선 낭자가 보였습니다. 왕건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혔지요. 장선 낭자와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차피 떠나야 하는 왕건은 힘있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지요. 왕건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장선 낭자는 들에 심은 곡식이며 과일을 거두어 드리고 산에 올라 머루를 따다가 술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나간 할아버지가 날이 어두워서야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지요. 약초를 캐려고 바위를 오르다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방 안에 눕힌 낭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장선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죽기 전에 네 낭군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 할 텐데. 할아버지, 그이는 꼭 돌아옵니다. 그 안에 할아버지께서 빨리 일어나셔야지요. 장선 낭자는 낭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산마루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낭군이 떠나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의 병은 날로 깊어만 갔지요.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장선 낭자의 흐느낌 속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선 낭자는 또다시 바위에 올랐지요. 도련님, 낭자는 안타깝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찬 바람에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서 꽃 같은 장선 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왕건이 떠난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낭자는 마침내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왕건은 궁예를 쓰러뜨리고 고려국을 창건하였지요. 도읍지를 개성으로 정하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으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밤이면 장선 낭자의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지요. 흰 눈이 휘날리는 어느 날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몇몇 신하들을 거느리고 꿈에도 잊지 못하던 장선 낭자를 찾아서 길을 떠났지요. 기억을 더듬어 고개를 넘고 산 등성이를 올라서자 저편 바위 위에 어떤 물체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그 위로 가보았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왕건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장선 낭자가 아니겠어요? 왕건은 낭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낭자, 내가 왔소. 이게 웬일이오? 어서 눈을 떠보시오. 내가 이렇게 찾아왔소. 그러나 낭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한참 울고 있던 왕건은 신하들의 일깨움으로 정신을 차리고 낭자를 안은 채 걸음을 옮겼지요. 지금도 그곳에는 장선 낭자가 낭군을 기다리다 숨져간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꼭 거북이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후에 사람들은 구정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